아니 누가 넘버 2래? 여러분들은 펩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펩시 하면은 항상 코카콜라에 살짝 짜치는 0.5 포지션, 심지어 콜라 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은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펩시는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할인 행사할 때만 삐리빠리뽕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펩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회사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인들의 삶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알고 보면 코카콜라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기업 펩시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문화와 함께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재밌게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펩시가 벌려놓은 여러 개의 사업 중에 가장 근본인 음료 사업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펩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콜라 자체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콜라의 원조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약사로 약을 제조하던 펜버튼이라는 양반이 강장제나 의료 목적으로 개발한 음료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바카스랑 가스활명수 섞어놓은 그런 포지션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뭐 피자 때릴 때 한 잔 때리고 치킨 먹을 때 한 잔 때리고 그렇게 대중화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콜라 이게 강장제로 이용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코카인 잎 있죠? 코카인 하는 그 코카인 있지 않습니까? 그 코카인 추출물을 콜라에 함유시켰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미국 아들 뭐 무식해갖고 코카인 코카인 뜻도 몰라. 그냥 뭐 한 잔 땡기니까 힘이 벌벌 나거든요. 사실 1900년대 초에 코카인이 불법 약물로 이제 분류되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코카인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이렇게 음료수에 꼽아 넣으니까 효과가 막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콜라 아닙니까? 이게 콜라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콜라 열매라고 있어요. 그 콜라 열매에서 나오는 카페인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카인하고 카페인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한 잔 마시면은 홍콩을 안 갈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코카콜라가 이렇게 두통을 치료하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심지어 우울증을 완화한다고까지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옆에 있는 주 노스캐롤라이나 뉴번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케일럽 브럼이라는 그 약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옆 동네 조지아에서 코카콜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이 양반이 계산기를 살짝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거 콜라 이거 자기도 얼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탄산수랑 설탕이랑 바닐라랑 콜라 추출물을 이렇게 호라드리 큐브로 이래저래 배합을 해보다가 1893년에 브래드함이 독특한 콜라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기가 왜 좋았냐면은, 이거는 힘도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달달하게 맛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브레드 드링크라는 이름으로 팔다가 약간 이렇게 브랜딩이 짜치고 부르기도 힘드니까 소화 효소를 일컫는 말 펩신이랑 콜라 열매 콜라를 합쳐가지고 펩신 콜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이런 루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펩시에서 브랜드 이름을 공모를 하는데 캔을 딸 때 나는 소리랑 탄산수가 내는 소리 이걸로 브랜드 이름을 짓자라고 공모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서 펩시 로고에 태극 문양을 박아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계가 한반도 위주로 돌아간다는 그런 강력한 자신감에 의해서 생긴 재미난 가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펩시는 소화효소 펩신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브래드엄 이 양반이 펩시를 개발하고 약국에서 이거를 파는데, 아니 이게 실제로 팔아보니까 약 제조해서 파는 것보다 자양강장제 펩시콜라로 버는 매출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국 때려치우고 아예 펩시로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소다 파운틴스라고 해가지고 바나 주점같이 탄산음료를 주종목으로 판매하는 그런 탄산음료 전문점이 있었거든요. 뭐 룻비어라든지 아니면 밀크쉐이크라든지 그런 디저트도 같이 파는데, 브래드엄 이 양반이 이런 탄산음료점에 펩시 원액을 납품하면 점포에서 원액에다가 탄산수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파는 그런 원액 납품 사업을 시작합니다. 와, 그런데 이 원액 납품 사업도 연짝으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내친 김에
콜라를 병에 담아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팔기로 했고 그간 벌어들인 실탄을 전부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브래드엄 형님의 거침없는 성공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설탕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원래 달달한 맛이 펩시 성공의 1등 공신이었는데 이 설탕 때문에 마진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전쟁 초기니까 나름 브래드엄 형님이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게 설탕값이 더 비싸질 것 같으니까 아싸리 지금 그냥 대량으로 사재기를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비싼 설탕을 대량으로 사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딱 무리해가지고 사재기로 대량 매수를 딱 하고 나니까 설탕 가격이 10% 수준으로 떡락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엄 형님 지갑도 같이 앵꼬가 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파산 신청을 하고 펩시 상표권이랑 제조법을 전부 다 매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접고 다시 약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펩시가 주인 없이 이리저리 매각을 당하다가 찰스 구스라는 양반이 등장합니다. 이 양반은 대형 사탕 공장 사장이었는데 탄산음료도 같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펩시를 샀는데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랑 경쟁해서 살아남을까 이렇게 짱구를 굴리다가 묻고 더블로 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코카콜라가 6언스 그러니까 6언스짜리 병에 담아가지고 $5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펩시는 코카콜라랑 같은 가격에 12언스 그러니까 코카콜라보다 2배 큰 병에 같은 값으로 쫙 풀어버립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묻고 더블로 가 하는 그런 승부사 기질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아다리가 잘 맞은 게 그때가 미국 대공황 시기였고 미국 사람들 주머니가 밑돌쇠 통장처럼 완전히 막 앵꼬가 난 상태니까 많은 코카콜라파 사람들이 같은 값에 2배로 땡길 수 있는 펩시 쪽으로 노선을 갈아탑니다. 그래서 당시 펩시는 경제가 개판난 시국에 고단한 삶을 사는 미국 시민들이 한 잔 때리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고마운 음료가 되면서 시장에서 입지를 단단하게 가져갑니다. 그렇게 코카콜라는 오리지널 이미지, 펩시콜라는 가성비 이미지로 함께 경쟁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 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제로 칼로리 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어트 콜라는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무려 18년이나 앞선 1964년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은 여러모로 펩시에게는 전설적인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다이어트 콜라도 출시하고 그리고 유독 미국 사람들만 죽고 못 사는 이 초록색 탄산음료 마운틴 듀를 인수했습니다. 사실 마운틴 듀는 기존의 탄산음료보다 이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고 그 특유의 맛을 미국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운틴 듀 계열 맛은 그 경쟁자가 없습니다. 특히 게임 좋아하는 그 백인들이나 백인 노동자층, 레드넥들은 그 마운틴 듀를 열광합니다. 그래서 마운틴 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 팬층을 꾸준하게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쏠쏠한 인수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그 사이다 있지 않습니까? 스프라이트 짜가리, 시에라 미스트도 출시하고 머그 룻비어도 인수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제품 가짓수를 늘려가면서 경쟁 회사들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탄산음료 시장의 확실한 강자구도를 지켜갑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펩시는 살짝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1997년에 아쿠아피나라는 그 생수를 출시하는데 그리고 1998년에는 당시로 치면 엄청난 규모인 33억 달러의 거금을 때려박아가지고 주스 제조업체 트로피카나를 인수합니다. 사실 펩시가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한 이유가 코카콜라도 미닛 메이드라는 그 주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로피카나가 당시에 시장 장악력이 미닛 메이드보다 더 짱짱했거든요. 그래서 펩시가 트로피카나를 품으면서 주스계 넘버1이 됩니다. 이 트로피카나 인수가 알짜배기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문화상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가면은 탄산음료는 무조건 있습니다. 언니들은 탄산음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맹물 마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비탄산음료로 트로피카나 주스가 제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탄산음료를 납품하는 업체마다 트로피카나 주스를 같이 꼽을 수가 있으니까 계산에서는 그런 알짜배기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아침으로 오렌지 주스 그 달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샷 때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냉장고에
된장, 고추장 디폴트로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미국인들 집 냉장고에는 오렌지 주스랑 우유는 무조건 디폴트로 사놓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업처럼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매출을 올려주는 게 당시 트로피카나였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미국 사람들은 뭐 써니 D 같은 그 오렌지는 없고 오렌지 향이 첨가된 그 인공 설탕물 음료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늬만 과일 주스인 제품들을 많이 소비했는데 2000년대에 미국에 생과일 스무디 붐이 일어납니다. 이 왕년에 미국 와보신 분들은 이 잠바 주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잠바 주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그런 스무디류의 가게가 정말 춘추 전국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키드라는 그 음료수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과일을 갈아서 만든 스무디를 이 작은 플라스틱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당시 네이키드는 그냥 뭐 지역 마트에서 동네 장사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펩시가 네이키드 주스의 가능성을 알고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키드 스무디를 대량으로 출시를 하는데 스트로베리 바나나 스무디도 있고 망고 스무디도 있고 블루베리 스무디도 있고 다양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아침이나 점심 식사 대용으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혈당 수치 기가 막히게 올리고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다 빠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건강 음료는 아니라는 게 뭐 학계의 점심이긴 합니다. 아무튼 펩시는 네이키드 인수로 생과일 스무디 유행 기간 동안 아주 달달하게 뽑아 먹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펩시는 고카페인 폭탄 음료 시대에 맞게 2020년에 락스타 에너지를 인수하게 되면서 음료수 시장 모든 종목에서 구색 맞추기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펩시의 음료 파트 성공의 역사를 들려드렸는데 펩시 음료 파트는 전체 매출의 4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8%는 어디서 뽑아먹느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아니 이것도 펩시 거였냐? 말이 나올 만한 그런 펩시 계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밥의 소주, 파전의 막걸리 조합처럼 미국 서민들의 영혼의 조합, 감자칩과 탄산음료 조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국 과자가 어떻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국 과자 중에 벌집 피자나 뭐 자갈치나 뭐 새우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끔씩 봉지당 하나꼴로 유독 이렇게 엄청 바삭하게 튀겨졌거나 아니면은 양념이 보통 양보다 훨씬 진하게 발라져 있는 그런 천연기념물적 과자 한 조각 득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과자는 과자 한 봉지를 그 전설의 아이템으로 가득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질소 포장 있던 거 없이 꽉꽉 채워주거든요. 그런 짭짤하고 자극적인 미국 스낵을 몇 개 집어먹기 시작하면은 목이 살짝 마르는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럴 때 탄산음료 한 모금 때리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뭐 과자 양념 재료비 아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양념을 더 때려박고 마진이 많이 남는 물장사, 그러니까 탄산음료를 같이 사도록 유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키웁니다. 그냥 얘들은 발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탄산음료와 스낵은 미국 서민층이 사랑하는 영혼의 단짝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의 단짝 체제를 완성시킨 것이 펩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펩시가 어떻게 이 조합을 완성시켰느냐? 1960년대에 봉지에 담는 스낵을 주력으로 파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프리토레이라는 회사인데 그 당시에 레이스 포테이토 칩스, 치토스, 러플스 같은 지금도 꾸준히 잘 팔리는 미국 국민 스낵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년 시절을 책임진 그 치토스 있지 않습니까? 치토스. 우리가 따져 모으려고 사먹은 불고기 맛 치토스, 화이트 치토스, 그게 다 펩시에 조공을 바치는 행위였던 겁니다. 아까 제가 1964년은 펩시 역사상 레전드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65년에 펩시가 프리토레이 도킹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본격적인 쌍두마차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프리토레이는 펩시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리토스, 썬칩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양파링, 퍼니언즈까지 미국 마트의 봉지 스낵 코너는 죄다 펩시 계열사로 도배되는 엄청난 장악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다를 좀 띄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학교 기숙사를 제가 올렸습니다. 아무튼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를 뛰었는데
당시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면은 멕시코 사람들은 와이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 가정식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식을 점심으로 먹는 반면에 백인 노동자들은 전부 다 감자칩에 그 탄산음료로 배채우거든요. 싸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인종별 점심 식사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탄산음료와 감자칩은 미국 서민층 생활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미국의 웬만한 스낵들은 전부 펩시가 만든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브랜드입니다. 미국에는 퀘이커 오츠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트밀 브랜드인데,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리 오래 생활을 했어도 오트밀 이거는 아직도 힘듭니다. 아무튼 미국인들은 오트밀 이거를 밥 대신 빵 대신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가면은 커피랑 오트밀은 무조건 방에다가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오트밀 시장이 굉장히 거대하고, 퀘이커 오츠는 오트밀 업계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퀘이커 오츠가 그 오트밀 장사만 하는 게 아니고 캡틴 크런치 같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좋은 시리얼 제품도 만드는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슈이 그래놀라 바라고 해가지고 달달한 그 오트밀 그 간식 있거든요. 그것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게이토레이드, 게토레이 있죠. 게토레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사실 펩시는 뭐 오트밀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게토레이를 손에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게토레이를 가지고 있던 퀘이커 오츠 브랜드에 140억 달러를 베팅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2001년에 인수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펩시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물 대신 게이토레이드를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한국에도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 성공적으로 활약할 때 게이토레이드, 파워에이드, 전해질을 보충해준다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온 음료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이온 음료를 물 대신 마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백인 노동자층은 물을 안 마십니다. 우리 예전에 보리차 마시는 것처럼 이 양반들은 물 대신 탄산음료나 게이토레이드를 마십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펩시에서 게토레이 맛 종류를 아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주유소 냉장고 가면은 아예 냉장고 하나가 게토레이로 도배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펩시는 탄산음료, 주스, 스낵, 스포츠 음료 시장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미국 주유소에 가면은 거의 눈에 보이는 제품 20중 6구는 펩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피자헛이랑 타코벨, KFC도 한때는 펩시 집안 브랜드였습니다. 펩시가 1977년에 피자헛을 인수했고 1978년에 타코벨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 사업을 염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피자헛이나 뭐 타코벨이나 KFC가 뭐 펩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미국에서 펩시의 영향력은 콜라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코카콜라에 밀리는 2인자라고 생각되던 펩시가 왜 누가 넘버 2래? 라고 하고 싶은지 이제 감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펩시의 역사 그리고 펩시의 미국 장악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